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120년 전 이름도 없이 땅에 묻힌 한 조선인의 편지가 지금 멕시코 국회의사당 한복판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전원이 기립했고 국회의장은 편지를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0.3%에 불과한 외국인 후손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를 전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1905년 지옥 같은 애니깽 농장. 가시밭에서 손에 피를 흘리며 한글을 가르치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증손녀가 지금 멕시코 국회에 서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멕시코 상원의원 노라 유입니다. 지난 2021년 어느 봄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차마 손을 대지 못했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드디어 열어본 거였죠.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맨 아래쪽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한글로 쓰여져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한글을 배워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오래된 가족 편지인 줄 알았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라야, 나는 김성근이다. 내 증조 할아버지다. 손이 떨렸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런데 이 편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1905년 조선 땅을 떠나 멕시코에 왔다. 그때 나는 23살이었다. 일본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했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었다. 편지를 계속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유카탄 반도의 애니깽 농장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고 했거든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가시에 찔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었다. 농장 장부에는 그냥 번호로만 적혀 있었다. 김성근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편지의 톤이 절망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했다. 노라야,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절대 잊지 마라.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편지 끝부분에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 피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피보다 더 중요한 건 혼이다. 혼은 교육을 통해 전해진다. 내가 그 혼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남는 길이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제가 왜 평생 교육 정책에 매달려 왔는지, 왜 항상 뿌리를 찾고 싶어 했는지 말입니다. 바로 이 편지, 이 혼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편지가 120년 전 지옥 같은 애니깽 농장에서 시작돼서 오늘날 멕시코 전체를 바꾼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증조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자료를 찾아봤어요. 1905년에 정말 조선 사람들이 멕시코로 왔는지 애니깽 농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말이죠. 찾아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1905년 4월 4일 일루시오노라는 배에 조선인 1033명이 탔어요. 남자 703명, 여자 135명, 아이들 195명이었죠. 이들은 모두 일본 브로커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배에 올랐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15달러를 준다. 3년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배는 하와이가 아닌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향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더럽고 위험한 애니깽 농장으로 말이죠. 증조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배에서 한 달을 보냈다.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밥도 썩은 걸 줬다. 아이들이 먼저 죽어갔다. 바다에 던져지는 작은 몸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짐이 아니라 사람인데
1905년 5월 15일 배는 멕시코 프로그레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1,003명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30명이 죽은 거죠. 그런데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애니깽 농장에 도착한 조선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이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사이잘 선인장 밭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사이잘은 밧줄을 만드는 식물인데 잎사귀에 가시가 가득해서 조금만 스쳐도 상처가 나고 골맞죠. 우리 손은 매일 피투성이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가시에 찔렸다. 약도 없고 치료도 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한 해에 30명도 넘었다. 더 끔찍한 건 이름조차 잃어버린 거였어요. 농장 장부에는 조선 사람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로만 관리했거든요. 김성근, 이순옥, 박철수. 이런 소중한 이름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농장 주인은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봤다. 망가지면 버리고 새 걸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조선 이름은 농장 장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김성근이다. 번호가 아니라 김성근이다. 조선 사람 김성근이다. 이걸 읽는 순간 진짜 죽는 거라고 생각했다. 밤마다 막사에서 다른 조선 사람들과 함께 고향 이야기를 했대요. 서울 이야기, 부산 이야기, 평양 이야기. 그리고 몰래 아리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상관없었다.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불렀다. 그 노래가 우리를 살아있게 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조선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나중에 멕시코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됐죠.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905년 지옥 같은 애니깽 농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셔야 해요. 증조 할아버지의 편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였어요. 애니깽 농장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나는 막사 뒤편으로 갔다. 그리고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자를 그었다. 한글을 그었다. 아이들이 모르면 가르쳐줬다. 어른들이 잊어버리면 다시 써서 보여줬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해서 몸이 부서져 가는데 왜 땅바닥에 글자를 그었을까요? 그런데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아야 해. 농장 주인들이 우리 이름을 빼앗아갔지만 우리 글자까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기억이 끊기면 진짜 죽는 거다. 증조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대요. 막대기로 땅에 자음과 모음을 그어가면서 말이죠. 가, 나, 다 알아.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따라 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서 20명이 넘었다. 어른들도 왔다. 할머니들도 왔다. 모두 우리 글자를 배우고 싶어 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이었어요. 농장 감독들이 조선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싫어했거든요. 들키면 매를 맞거나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감독이 우리를 발견했다. 땅바닥에 그어진 한글을 보더니 화를 냈다. 발로 글자들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새겨져 있었으니까. 더 놀라운 건 숫자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1, 2, 3, 10, 20, 30. 아이들이 나이를 잊지 않도록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세어볼 수 있도록 말이죠.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는 7살이다. 내년에는 8살이 된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10살이 될 거다. 숫자를 잊으면 내 나이도 잊어버린다고 했다. 편지에는 특별한 날 이야기도 나와 있었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모든 조선 사람들이 몰래 모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함께 아리랑을 불렀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불렀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크게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노래를 부르면 고향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편지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6살 된 순이가 물어봤다. 할아버지, 우리는 언제 집에 가요?
나는 대답했다. 곧 갈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너는 우리 글자를 잊으면 안 된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막대기로 자기 이름을 써봤다. 순이라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저는 나중에 멕시코 국립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당시 애니깽 농장에서 살았던 조선인 후손들 대부분이 한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2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땅에 그은 글자는 비가 오면 사라진다. 하지만 마음에 새긴 글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노라야,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실제로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같은 글씨체로 봉투에 제 이름을 써봤어요. 노라유라고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120년 전 증조 할아버지의 손길이 제 손끝까지 닿아 있다는 걸 말이죠. 땅바닥에 그어진 한글 한자,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909년 드디어 4년간의 지옥 같은 계약이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조선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멕시코에 남거나. 증조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그때의 심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4년 동안 꿈꿔왔던 건 고향 땅을 밟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바로 조선의 상황이었어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고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소식을 들어보니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편지로 들은 고향 소식은 끔찍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이름까지 바꾸라고 했다. 멕시코 농장에서는 몸만 고생했는데 조선에서는 혼까지 빼앗기는 상황이었다. 그때 애니깽에서 살아남은 조선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대한인국민의 메리다 지부를 만들기로 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했다. 김종관, 이창수, 박영만 모두 모여서 밤새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여기서 조선 독립을 위해 싸우자. 1909년 5월 정말로 대한인국민의 메리다 지부가 결성됐어요. 이때 남은 조선인은 289명이었습니다. 1033명 중에서 289명만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이 289명이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우리는 월급의 25%를 조국에 보내기로 했다. 한 달에 8페소를 받으면 2페소를 독립자금으로 보내는 거였다.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아세요? 당시 조선인들의 월급은 8페소였는데 여기서 방세 3페소, 밥값 2페소, 옷값 1페소를 빼면 2페소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2페소를 다시 반으로 나눠서 조국에 보낸 거예요. 한 달에 1페소로 살았다.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옷은 기워가며 입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다. 조국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뻤다. 편지에는 실제 송금 기록도 나와 있었어요. 1910년 1월부터 1919년 3월까지 매달 빠짐없이 독립 자금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10년 1월 메리다 지부에서 조선으로 578페소 송금. 1910년 2월 623페소 송금. 1910년 3월 601페소 송금. 9년 동안 총 6만 2천 페소를 보냈다고 했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몇십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애니깽 농장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단순히 돈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신문도 만들었다. 신한민보라는 신문을 만들어서 멕시코에 있는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조선 상황도 알리고 독립 의지도 다졌다. 김종관이라는 분은 아예 멕시코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독립 자금을 모았다고 해요.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조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답니다. 김종관은 말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일본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면 자유로운 조선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더러 바보라고 했다. 왜 고생해서 번 돈을 남주느냐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조국이 자유로워야 우리도 진짜 자유로워진다는 걸.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생존보다 조국을 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나중에 멕시코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무기는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교육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들어보시죠. 1912년 메리다에 있던 조선인들이 또 한 번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학교를 세우기로 한 거였어요. 증조 할아버지 편지에는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종관이 제안했다. 우리 아이들이 글을 모르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스페인어도 배워야 하고 한글도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자고 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독립 자금도 보내야 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학교까지 세울 여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조선인들의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회의를 했다. 전체 289명이 모였다. 김종관이 말했다. 조국 독립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죽어도 아이들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다.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어요. 모든 사람이 학교 설립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승무학교라는 이름을 지었죠. 승무라는 이름은 이승만 선생님과 안창호 선생님에서 따온 거였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의미였다. 1912년 9월 드디어 승무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건물은 작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교실 2개, 사무실 하나, 그게 전부였거든요. 첫날 학생이 22명 왔다. 나이는 6살부터 15살까지 다양했다. 모두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배우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교육과정도 특별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스페인어를 가르쳤고 일요일에는 한글과 조선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스페인어를 배워야 멕시코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한글을 잊으면 조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둘 다 가르쳤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요일 수업이었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 9시가 되면 아이들이 태극기 앞에 모여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했거든요. 목소리가 작아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아이들이 조선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 운영비가 부족했던 거죠. 선생님 월급, 책값, 건물 임대료. 한 달에 150페소가 필요했는데 조선인들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민이 많았다. 독립 자금도 보내야 하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하고 이제 교육비까지 내야 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체 조선인 가정이 자발적으로 교육비를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과부도 노인도 심지어 아이들까지 말이죠. 12살 된 영수가 구두 닦기로 번 돈을 가져왔다. 1페소였다. 과부 김씨 할머니는 빨래에서 번 돈 2페소를 냈다. 모두가 함께했다. 편지에는 당시 회계 기록도 나와 있었어요. 1913년 3월 교육비 수입 163페소. 가정 납부 89페소, 개인 기부 74페소. 지출 151페소. 선생님 월급 80페소, 교재비 35페소, 임대료 36페소. 매달 빠짐없이 기록했더군요. 1페소, 2페소씩이지만 정말 소중하게 관리했던 게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성과였습니다. 1915년 첫 졸업생이 나왔는데 모두 멕시코 중학교에 진학했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말이죠. 첫 졸업생 8명이 모두 상급 학교에 갔다. 스페인어도 유창하고 한글도 완벽했다. 멕시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깨달았다. 총보다 강한 게 책이고 돈보다 귀한 게 교육이라는 걸. 승무학교 졸업생들이 자라서 멕시코를 바꿀 거라고 확신했다. 정말 그 확신이 맞았어요. 승무학교 출신들이 나중에 멕시코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을 이끌게 되거든요. 한 학교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꾼 거였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는 100년 뒤에 나타났어요. 2021년 5월 15일 저는 멕시코 연방의회 의사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날이었어요. 바로 멕시코 연방의회가 만장일치로 한인의 날을 지정하는 날이었거든요. 의사당에는 애니깽 후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120년 전 지옥 같은 농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매년 5월 15일을 한인의 날로 지정하여 1905년 멕시코에 도착한 한국인들의 용기와 기여를 기념하겠습니다. 의장이 발표하는 순간 의사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85세 할아버지 로베르토 김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멕시코 사람으로 인정받는 날이 오다니.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인 후손들이 멕시코에서 차지하는 위치였어요. 제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가 충격적이었거든요. 연방 상원의원 127명 중에서 7명이 한인 후손이었어요. 연방 하원의원도 15명이나 됐죠. 대법원장 11명 중 6명이 한인 후손이었고 주지사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한 한인 후손들이 정치, 지도층의 5%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제 분야는 더 놀라웠어요. 멕시코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 23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한인 후손이었거든요. 애니깽 후손들의 국내 총 생산 기여율이 8%에 달했어요. 1033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5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 기여도는 인구 비율의 26배예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수치죠. 교육 분야는 어떨까요? 멕시코 국립대학교 교수진의 12%가 한인 후손이었어요. 의과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죠. 우리 후손들의 대학 진학률이 85%예요. 멕시코 전체 평균이 31%인데 말이죠. 그날 의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승무학교의 힘이구나. 120년 전 교육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였죠. 의회 표결이 끝난 후 특별 기념식이 열렸어요. 한인 후손들이 운영하는 35개 장학재단에서 1200명의 멕시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였거든요. 매년 12억 페소를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한인 후손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요. 로베르토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교육받지 못해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했어요. 우리 후손들만이 아니라 멕시코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그때 한 멕시코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1905년에 몸으로 왔지만 1912년부터는 마음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승무학교가 그 시작이었죠. 행사 마지막에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아리랑을 불렀어요. 스페인어로 번역된 아리랑이었지만 멜로디는 똑같았거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20년 전 애니깽 농장에서 몰래 불렀던 그 노래를 이제는 멕시코 연방의회에서 당당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의장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조선을 잊지 않았기에 멕시코도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멕시코의 자랑입니다. 그 순간 저는 증조 할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요. 정말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져서 멕시코 전체를 변화시켰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었어요. 바로 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인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의 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왜 피보다 혼이 중요하다고 하셨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오래된 상자를 하나 더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기록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노라야, 내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다. 일찍이 깨달으신 게 있었어. 피로는 한계가 있지만 혼은 무한히 전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야.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1925년 김종관 선생님이 쓴 글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깨달았다. 조선 사람의 피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도 조선 사람의 혼을 모르면 그냥 멕시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멕시코 사람이라도 조선 사람의 혼을 배우면 진짜 조선 사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인 후손들이 멕시코 사람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도 모두 한국 문화를 배웠거든요. 혈통과 상관없이 말이죠. 1930년대에 우리 가족에게 입양된 멕시코 아이가 있었다. 호세라는 아이였는데 한글을 배우고 조선 역사를 공부했다. 나중에 커서 한국 문화 연구자가 됐다. 더 놀라운 건 교육 철학이었어요. 한인 후손들은 자녀 교육에 특별한 원칙이 있었거든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남을 도우면서 배운다. 셋째, 뿌리를 잊지 않는다. 이 원칙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애니깽 농장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세 가지 때문이었다.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 도왔고 조선을 잊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실제로 한인 후손 가정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어요.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규칙이 있었다. 숙제를 다 끝낸 후에 놀 수 있다. 하지만 숙제를 못했다고 혼내지는 않았다. 대신 같이 앉아서 도와줬다. 한인 후손들이 운영하는 장학재단도 특별했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멘토링까지 해줬거든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공부했다. 한인 후손 교수들이 와서 직접 가르쳐줬다. 그냥 돈만 주고 끝내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는 문화센터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멕시코 전역에 35개의 한국 문화센터를 세웠죠. 한국어 교실, 태권도 도장, 한국 요리 교실. 멕시코 사람들도 많이 왔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한인 후손들의 성공률이 너무 높다는 점이었거든요. 우리 후손들 중에서 범죄자가 거의 없어요. 마약에 손댄 사람도 없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할아버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혼 때문이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 성공해도 교만하지 말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항상 남을 도우면서 살라고. 실제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인 후손의 대학 진학률 85%, 범죄율 0.1%, 이혼율 3%. 모든 지표가 멕시코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12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육의 힘이에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 증조 할아버지가 쓰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혈통은 끊어질 수 있지만 혼은 영원하다. 놀아야 내가 그 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왜 정치인이 됐는지, 왜 교육 정책에 매달리는지 말이죠. 바로 이 혼을 전하기 위해서였구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이 혼을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거든요. 2021년 9월 15일, 저는 멕시코 연방의회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멕시코 독립 200주년 기념 특별 연설을 하는 날이었어요. 한인 후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런 영예를 받게 된 거였죠. 연단에 오르기 전 저는 증조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가슴속에 태극기 배지를 달았습니다. 120년 전 그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거든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멕시코 국민 여러분. 제가 입을 열자 의사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노라 유입니다. 1905년 애니깽 농장에서 태어난 김성근의 증손녀입니다. 그 순간 의사당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120년 전 1033명의 조선 사람들이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속아서 왔고 노예처럼 살았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증조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 내용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들이 애니깽 농장에서 배운 건 세 가지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서로 도우며 사는 것, 그리고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이었어요. 의사당에 앉아있던 한인 후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85세 로베르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1912년 그들은 승무학교를 세웠습니다. 배고픈 와중에도 교육비를 모았어요.
과부도 노인도 아이들까지 동전 한 입씩 모아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그들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농장 장부에는 번호로만 적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혼이 있었어요. 의사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는 그들의 증거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한인 후손 15만 명 모두가 그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멕시코 GDP의 8%를 만들어내는 것도 35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매년 12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모두 그들의 혼 때문입니다. 저는 가슴에 달린 태극기 배지를 만지며 말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피로 남길 수 없다면 혼으로 남겨라. 혼은 교육을 통해 전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남는 길이다. 그때 저는 의사당 뒤편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멕시코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동시에 멕시코인이기도 해요. 이 두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멕시코가 저희에게 준 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했어요. 이제 제가 그 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차례입니다. 한인 후손들만이 아니라 모든 멕시코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뿌리를 잊지 말라고.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마지막 말을 했어요. 120년 전 1033명이 심은 씨앗이 오늘 1억 3천만 멕시코 국민 모두에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고 혼의 힘이며 미래의 힘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의사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5분 동안 박수가 계속됐죠.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태극기와 멕시코 국기를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증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노라야, 잘했다. 이제 너도 우리 혼의 일부가 됐구나.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이제 120년 전 애니깽 농장에서 시작된 그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 장이 된 거였어요. 피와 혼, 교육과 미래. 이 네 단어로 이어진 놀라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멕시코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